바이폴라, 석션 준비. 나의 낮은 목소리가 얼음장 같은 수술실의 정적을 갈랐다. 내 눈앞 수술용 현미경 렌즈 너머로는 인간의 가장 신성하고도 위험한 영역, 뇌가 펼쳐져 있었다. 수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미세한 혈관들과 함께 복잡한 우주처럼 얽혀있는 곳. 나는 지금 그 우주의 한가운데서 생명의 경계를 가르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오늘 나의 환자는 뇌 동맥류 파열로 실려온 50대 가장이었다. 터져버린 혈관을 클립으로 묶고 주변의 혈종을 제거하는 총악을 다투는 수술. 나의 손끝에서 아주 작은 1mm의 오차라도 발생하는 순간 환자는 영원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터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내 심장 소리만이 수술실의 기계음과 함께 고요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지난 10년간 수천 번을 반복해왔던 것처럼 아주 정교하고 침착하게 나의 메스를 움직였다. 클립 들어갑니다. 혈압 체크 BP 80에 50입니다. 승합제 투여 시작하고 수혈 준비해. 위기의 순간 모두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두 손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길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이 지난 15년간 내가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나의 성이었다. 8시간의 대수술이 끝나고 수술실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내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복도 저편에서 환자의 아내와 어린 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내게 달려왔다. 선생님, 제 남편은요? 우리 아빠는요? 나는 피로가 묻어나는 마스크를 벗고 그들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환자분,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그 순간 모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다. 나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나는 신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한 명의 의사일 뿐이었다.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병원, 한국대학교 병원에 가장 촉망받는 젊은 신경외과 의사 박서연이었다. 하지만 하얀 의사 가운을 벗는 순간 나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나는 병원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낡은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는 서울의 가장 번화한 강남을 지나 점점 더 낡고 허름한 강북의 한 동네로 향했다. 내가 버스에서 내린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동네였다. 나는 그 좁은 골목길을 따라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를 맞았다. 우리 딸 왔구나. 부엌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어머니는 세상을 볼 수 없으셨다. 그녀는 내가 어렸을 때 망막 질환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으셨다. 네, 엄마, 다녀왔어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가만히 안아드렸다. 어머니는 나의 지친 숨소리와 내 몸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로 내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셨다.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우리 딸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녀는 나의 얼굴을 그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녀에게 손은 또 다른 눈이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낡은 소파에 앉아 나를 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다. 나의 아버지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도 목소리를 낼 수도 없으셨다. 그는 20년 전 시계 공장에서 일하시다 프레스 기계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로 청력과 함께 목소리를 잃으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향해 손으로 말을 걸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 저녁은 뭐예요? 나의 손짓에 아버지는 역시 손으로 대답해 주셨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움직임은 그 어떤 시인의 언어보다도 더 섬세하고 풍부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우리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지. 어서 손 씻고 와. 이것이 나의 또 다른 세상이었다. 나는 장애인 부모 밑에서 기적처럼 의사가 된 딸이었다. 나의 부모님은 가난했고 몸이 불편하셨지만 단 한 번도 내게 절망을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들은 내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을 물려주셨다. 나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고 마침내 의사가 되었다. 나는 나의 성공이 그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저녁을 먹은 뒤 나는 어머니의 곁에 앉아 그녀가 좋아하는 소설책을 읽어드렸다. 나의 목소리를 통해 어머니는 그녀가 볼 수 없는 세상을 상상하고 여행했다. 아버지는 거실 한쪽의 작은 책상에 앉아 돋보기를 낀 채 낡은 손목시계들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계셨다. 그는 청력을 잃기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 수리 장인이셨다. 그는 더 이상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기계 장치의 미세한 움직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의 약혼자 이도현 씨였다. 그는 국내 굴지의 로펌, 세종의 대표 아들이자 그 자신도 유능한 변호사였다. 그는 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2년 전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는 나의 능력과 나의 상처를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다. 서연아, 많이 기다렸지? 그는 우리 부모님께 허리 숙여 깍듯이 인사하고 내게 다가와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미리 주는 생일 선물이야. 상자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어머, 이렇게 비싼 걸 내 목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울려. 그는 나에게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었다. 그런데 나는 목걸이의 잠금 장치가 아주 독특하고 복잡한 기계식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잠그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가 도와주려 했지만 그 역시 헤매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잠시만요 하고 목걸이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 나는 눈을 감았다. 나의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부품들을 돌리고 누르고 맞추는 아주 익숙하고 정교한 움직임. 그것은 의사의 외과적 수술 동작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계 장치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었다. 떨가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기 잠겼다. 와, 서연아,
너 어떻게 한 거야? 나도 한참 헤맸는데. 도연 씨가 놀라며 물었다. 나는 나 자신도 놀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때 책상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나를 보고 아주 희미한 슬픈 미소를 지어 보이셨다. 그리고 손으로 말씀하셨다. 장인의 손은 기억하는 법이란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의 손이 기억하고 있는 이 감각은 바로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보았던 그의 위대했던 시계 장인의 손이었다는 것을, 나는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았던 것이다. 도연 씨는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두 가족의 공식적인 상견례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내 손에 들린 이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아버지의 거친 손, 그리고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눈을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나는 정말로 이 두 개의 세상을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 나의 성공이, 나의 사랑이 과연 세상의 모든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나는 그날 밤 아주 깊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나와 도연 씨, 그리고 우리 두 가족의 상견례 날이 밝았다. 나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더 정성껏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집이 아닌 부모님이 계신 나의 옛집으로 향했다. 어머, 우리 딸, 오늘 정말 예쁘다. 꼭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네.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나를 어루만지시며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낡았지만 평생 아껴두셨던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고 계셨다. 그는 내 앞에서 어색하게 옷매무새를 매만지시며 수줍게 웃어 보이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수화로 말씀드렸다. 아버지, 오늘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다른 세상으로 첫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다. 도연 씨가 보낸 검은색 대형 세단이 우리 집 골목 앞에 도착했다.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 화려한 채 우리 세 가족은 마치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게 올라탔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6성급 호텔의 한정식 레스토랑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펼쳐져 있었고, 방 안에는 값비싼 난초와 고풍스러운 병풍이 그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잠시 후 도연 씨와 그의 어머니 김주희 회장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고, 사부인 박 선생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주희 회장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이 나의 부모님을 아주 짧은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갑게 훑어내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과는 다른 이질적인 존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종류의 시선이었다. 상견례는 시종일관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았다. 김주희 회장은 나의 부모님께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나를 향해서만 아주 우아하고 정중한 말투로, 하지만 그 속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긴 그런 질문들을 던져댔다. 우리 서연 양은 참 대단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사까지 되었다니.
정말 인간 승리가 따로 없구먼. 그녀는 나의 노력을 칭찬하는 척하며 나의 어려운 환경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었다. 아버님께서는 예전에 시계 수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손재주가 아주 좋으셨나 봐. 우리 서연 양이 의사가 된 것도 아버님의 그런 손재주를 물려받아서 그런가. 그녀는 나의 아버지를 존경받는 장인이 아니라 손재주 좋은 기술자 정도로 격하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 분위기를 느낀 것인지 말없이 고개만 숙인 채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계셨다. 나는 그 모든 모욕을 필사적으로 막아내야만 했다. 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비록 앞은 보지 못하시지만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고요. 저는 그런 두 분의 딸이라는 사실이 언제나 자랑스럽습니다. 회장님, 나는 미소를 잃지 않고 그녀의 공격을 받아쳤다. 그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도연 씨는 그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려 했다.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우리 딸,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김주희 회장도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마침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같이 가지. 사부인 그녀는 내 어머니의 팔짱을 아주 친절하게 끼는 척했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호텔의 화장실은 우리 집 전체보다 더 넓고 화려했다. 어머니가 용물을 보시는 동안 나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김주희 회장이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내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에 그 우아한 톤이 아니었다.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경멸이 담긴 그런 목소리였다. 힘들겠어. 박서연 양. 네? 내 부모님 말이야. 평생 저런 분들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니 보통 일이 아니겠어. 아,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우리 도연이가 왜 하필 너 같은 애를 마음에 품었는지. 그녀는 립스틱을 닦고 나를 향해 완전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서 우아한 미소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내리고 있었다. 내가 오늘 너를 직접 보니 알겠더구나. 그녀가 내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너 아주 영악한 아이야. 내 그 불쌍한 배경과 의사라는 그럴듯한 직업을 무기 삼아 우리 도연이를 그리고 우리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지. 회장님, 그건 오해십니다. 오해. 그녀가 비웃었다. 내가 한마디만 충고하지. 그녀는 내 턱을 손가락으로 치켜 세웠다.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바로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천한 핏줄은 못 바꾸는 거란다. 네가 의사가운을 입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네 몸에 흐르는 그 피는 절대 변하지 않아. 알겠니?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천한 핏줄, 내가 지난 30년간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벗어나려 했던 그 굴레, 내가 의사가 되어 성공하면 아무도 나를, 그리고 나의 부모님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잔인한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나의 노력, 나의 성공, 나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천한 핏줄이라는 네 글자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먼지가 되어버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화장실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다 됐단다. 김주희 회장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우아한 미소의 가면을 썼다. 그리고 내 어깨를 아주 친절하게 두드리며 말했다. 자, 이제 그만 자리로 돌아갈까? 우리 며느님 그날 상견례가 어떻게 끝났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그저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앉아 있었을 뿐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의 부모님은 내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눈치채셨다. 서연아, 무슨 일 있니? 안색이 안 좋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물었다. 나는 차마 내가 들었던 그 끔찍한 말을 내 부모님께 옮길 수가 없었다. 나는 그날 밤 내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혼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리고 새벽녘에 나는 도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울고 있었다. 도연 씨, 서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겠어요. 나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이 결혼을 포기해야만 했다.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였다. 나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부모님의 존엄성을 그 천박한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내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나의 이 절망적인 선택이, 그리고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잔인한 말 한마디가 바로 다음 날 이 모든 판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릴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미안해요.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겠어요.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울음 섞인 마지막 목소리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다. 나는 몇 번이고 그녀의 번호를 다시 눌렀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박서연, 나의 서연이, 그녀가 내게 이별을 구했다. 나는 모든 원인이 오늘 있었던 그 끔찍한 상견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곧장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대체 서연 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 김주희 회장은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잡지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내 절규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긴 사실을 말해줬을 뿐이다. 그 아이의 자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어머니, 시끄럽다. 이도현, 그녀가 나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고작 그런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 어미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냐 너는. 세종 법무법인의 그리고 이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다. 내 옆자리에는 너와 그리고 우리 집안의 격에 맞는 그런 여자가 있어야 해. 근본도 없는 장애인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런 천한 아이가 아니라 사랑 그딴 건 10대들의 불장난으로 족하다. 결혼은 비즈니스고 현실이야. 이제 정신 차릴 때도 되지 않았니? 나는 그녀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나는 언제나 그녀 앞에서 한없이 작고 나약한 아들이었다. 그녀가 만들어 놓은 성공한 변호사 아들이라는 그 화려한 감옥 속에서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뜻을 거역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서연이를 잃었다. 나의 유일한 빛, 나의 구원. 그녀 없이는 나 역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숙취와 절망 속에서 나를 깨운 것은 집안 전체를 뒤흔드는 비명소리였다. 할아버지, 나의 할아버지이자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었던 이병철 회장님께서 돌아가셨다. 밤사이 주무시다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이상했다. 어머니와 숙부인 이상진 전무의 얼굴에는 슬픔의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히려 아주 미묘한 안도감과 새로운 야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할아버지를 판단력이 흐려진 늙은 치매 노인으로 취급해왔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키고 그룹의 실권을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걸림돌마저 사라진 것이다. 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서연이를 잃은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우리 가족과 그룹의 핵심 임원들은 할아버지의 유언을 듣기 위해 서재에 모였다. 어머니와 숙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듯 아주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그룹의 지분이 자신들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마침내 가문의 변호사인 박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 이병철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맑은 정신으로 이 유언을 남긴다. 유언장의 첫 문장에 회의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었다. 맑은 정신이라고 먼저 나의 사랑하는 손자 도연이에게 도연아, 이 할아비는 네가 아주 착하고 심성이 고운 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너는 너무 나약하다. 네 어미의 그늘 아래서 너는 단 한 번도 너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본 적이 없지. 나는 그런 네가 안타까웠다. 하지만 너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 아주 위대한 선택을 했다. 바로 박서연이라는 보석 같은 아이를 사랑한 것이지. 내 이름이 불리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가 서연이를 알고 계셨다고. 변호사는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어 내려갔다.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치매 노인 행세를 하며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와 숙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며느리 김주희와
나의 아우 이상진이 내 아들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KH그룹을 어떻게 좀먹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어떤 추악한 짓들을 저질러 왔는지 모두 알고 있다. 나는 너희들의 오만함과 그 끝없는 탐욕을 심판하고자 한다. 따라서 나는 나의 모든 재산과 KH그룹의 경영권을 나의 핏줄에게 상속하지 않겠다. 뭐라고? 숙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말도 안 돼, 아버님은 치매셨어. 이 유언은 무효야. 변호사는 그들의 고함을 무시하고 유언장의 가장 마지막, 가장 충격적인 조항을 읽었다. 나의 모든 것은 단 한 사람, 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평생의 지혜와 철학을 담아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하나의 수수께끼를 남겼다. 이 수수께끼를 푸는 자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여야만 한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단서와 그 도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내가 내 마지막 길에 유일하게 그 인품과 지혜를 신뢰했던 한 사람에게 부여한다.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한국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박서연이다. 그 이름이 변호사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서재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춰버렸다. 서연이, 박서연, 내가 놓쳐버린 나의 사랑, 나의 어머니가 천한 핏줄이라며 모욕하고 짓밟았던 바로 그 여자. 할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나의 서연이에게 남기신 것이다. 아니, 그녀에게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실신하듯 쓰러졌다. 숙부는 이건 무효야, 소송감이야 라며 미친 사람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 세상이 지난 24시간 동안 완전히 2번 뒤집힌 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서연이를 잃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였다. 하지만 오늘 나는 어쩌면 그녀를 되찾을 수 있는 아주 기적적인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대체 무슨 일을 벌이신 거예요? 나의 나약했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이 체스판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통쾌한 왕의 한 수를 두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의 중심에는 나의 사랑, 박서연이 있었다. 그날 이후 나의 세상은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다.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 박서연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치매 걸린 재벌 회장을 홀린 근본 없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이병철 회장님의 유언이 공개된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얼굴이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의 한 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만 했다. 충격 KH그룹 구 이병철 회장. 전 재산 상속자로 며느리도 아닌 아들의 전 약혼녀 지목. 인간 승리의 아이콘 의사 박서연. 알고 보니 재벌가 노린 신데렐라. 장애인 부모 밑에서 자란 의사. 재벌가 상속 전쟁의 중심에 서다. 기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나의 성공 신화와
나의 가난한 배경을 자극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었다. 나의 장애인 부모님은 나의 천한 핏줄을 증명하는 가십거리로 전락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의 중심에 서 있었다. 나는 병원에 출근할 수가 없었다. 병원 입구는 내 사진을 찍으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내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내 개인 정보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결국 병원장님께서 내게 직접 전화를 걸어오셨다. 그의 목소리는 안타까움과 곤란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선생, 미안하네. 나도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병원의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 이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만 잠시 무기한 휴가를 내는 것이 어떻겠나.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나는 내 인생의 전부였던 나의 직업마저 빼앗기고 만 것이다. 나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작은 아파트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나를 격리시켰다. 나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이병철 회장님의 유품이었다. 변호사가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내게 유언장의 사본과 함께 아주 묵직한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것이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박서연 선생님께 남기신 첫 번째 단서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내가 평생 본 그 어떤 물건보다도 더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 장치였다. 상자의 6개 면에는 각기 다른 모양의 자물쇠와 태엽과 톱니바퀴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다. 마치 하나의 작은 우주와도 같았다. 회장님께서는 이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에게 그룹의 모든 것을 남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박서연 선생님께만 부여하셨습니다. 나는 그 상자를 며칠 밤낮으로 들여다보았다. 나는 의사였다. 나의 손은 사람의 뇌를 수술하는 손이지 이런 복잡한 기계 장치를 푸는 손이 아니었다. 대체 왜 저에게 이런 것을. 나는 돌아가신 회장님을 원망했다. 그의 기묘한 유언이 나의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렸으니까. 그때 도연 씨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기자들의 눈을 피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내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그날 이후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는 아주 수척하고 괴로워 보였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 엄마가 그리고 우리 숙부가 너한테 이런 끔찍한 짓을. 일어나요. 도연 씨,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 잘못이야.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는 울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그저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서연아, 우리 그냥 다 포기하면 안 될까? 그가 내 손을 잡으며 애원했다. 이 상자도 그 유산도 다 버리고 우리 그냥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자. 내가 다 버리고 너랑 같이 갈게,
응,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제 도망칠 수 없었다. 이 싸움은 이제 더 이상 재산 상속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명예와 나의 부모님의 존엄성, 그리고 나를 유일하게 믿어주었던 한 노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한 나의 싸움이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나는 평생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천한 핏줄의 꽃뱀으로 살아가야만 할 터였다. 미안해요. 도연 씨, 나는 이제 포기할 수 없어요. 내 단호한 대답에 그의 얼굴에 깊은 절망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여전히 나약했고 자신의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돌아간 뒤 나는 다시 홀로 남겨졌다. 나는 깊은 고독과 절망 속에서 다시 그 나무 상자를 마주했다. 나는 상자의 표면을 아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그리고 나의 손가락 끝에서 아주 익숙한 감각을 느꼈다. 나의 손은 이 정교한 기계 장치의 미세한 떨림과 톱니바퀴의 움직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느꼈던 바로 그 감각이었다. 아버지는 사고를 당하기 전 시계 장인이셨다. 나는 그의 어깨 너머로 수백, 수천 개의 부품들이 모여 하나의 생명처럼 움직이는 그 경이로운 세계를 엿보곤 했다. 아버지는 내게 세상의 모든 기계 장치의 원리를 장난감처럼 가르쳐 주셨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의사 가방에서 청진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청진기를 나무 상자의 첫 번째 자물쇠 위에 가져다 대었다. 나는 눈을 감고 내 모든 신경을 귀에 집중했다. 나각, 나각. 다이얼이 돌아가는 소리,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리는 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핀들의 움직임. 나는 환자의 뇌 속 혈관을 찾아내듯 소리의 길을 따라 암호의 지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나의 의학적 지식과 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장인의 감각이 하나가 되는 기묘한 순간이었다. 나는 청진기를 뗀 뒤 상자의 다이얼을 내가 들었던 그 소리의 순서대로 돌렸다. 절컥, 아주 작은 경쾌한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자물쇠가 풀렸다. 나는 할 수 있었다. 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번호.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주 기계적이고 차가운 음성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연 씨, 지금 아주 재미있는 장난을 하고 계시군요. 누구세요?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아주 위험한 상자를 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에게 마지막 충고를 하나 하죠. 그 상자를 열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그 상자를 여는 순간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테니까 당신의 그 장애인 부모님들까지도 포함해서. 탁!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마지막 말, 장애인 부모님, 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꿰뚫는 것 같았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 수수께끼를 풀어 진실을 밝히고 나의 명예를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나의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가?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기자들이 여전히 내 집 앞을 진을 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테니까 당신의 그 장애인 부모님들까지도 포함해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차갑고 잔인한 협박은 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놈은 나를, 그리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이 싸움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나의 부모님을 인질로 잡은 것이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서늘한 공포가 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나는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선택 하나에 내 부모님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동이 틀 무렵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나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를 짓밟고 내 부모님을 위협하는 그 비겁한 어둠 앞에서 나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수수께끼 상자를 다시 마주했다. 나는 이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부족했다. 내게는 조력자가 이 기계 장치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필요했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나의 진짜 집, 나의 부모님이 계신 그 낡은 연립주택으로 향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작은 책상에 앉아 돋보기를 낀 채 낡은 시계의 부품들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계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가 내가 가져온 그 묵직한 오동나무 상자를 그의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아버지는 돋보기를 벗고 의아한 눈으로 나와 그 상자를 번갈아 쳐다보셨다. 나는 서툰 수화로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 도움이 필요해요. 이건 돌아가신 제 시할아버님의 유품이에요. 이 안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잠들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열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내 수화를 아주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셨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상자를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상자의 표면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섬세하게 훑어내렸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몸을 촉진하듯. 그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손끝은 나무의 미세한 결과, 금속의 차가운 감촉,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기계 장치의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도 느끼고 있는 듯했다.
한참 동안 상자를 살피던 아버지가 마침내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작업대 서랍을 열어 아주 낡고 손때 묻은 작은 공구함 하나를 꺼내셨다. 그 안에는 그가 시계장인 시절에 사용하던 수십 개의 아주 작고 정교한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아버지는 그중 가장 가늘고 뾰족한 탐침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상자의 6번째, 가장 복잡한 자물쇠의 아주 작은 열쇠 구멍 속으로 그것을 집어넣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손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물쇠를 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내부의 구조를 탐색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의 감각을 통해 그 안에 톱니바퀴와 핀들의 배열과 원리를 읽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버지는 탐침을 빼내고 나를 보며 다시 수화를 시작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자물쇠구나. 스위스의 한 장인이 자신의 가문을 위해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런 종류의 것이야. 이것을 억지로 열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순간 안의 모든 것이 파괴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것을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는 바로 역발상이다. 역발상. 모든 톱니바퀴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지. 하지만 이 자물쇠의 마지막 핵심 톱니바퀴는 아주 교묘하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모두가 오른쪽으로 가려 할 때 혼자 왼쪽으로 가는 아주 고집세고 외로운 그런 녀석이지. 아버지의 설명에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 하고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는 내게 자신의 낡은 공구함을 통째로 건네주셨다. 가져가거라, 내 딸. 그리고 증명해 보이거라. 네가 나의 딸이라는 것을. 나는 아버지의 공구함을 끌어안았다. 그것은 그 어떤 유산보다도 더 무겁고 따뜻했다. 이도현의 시점. 나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서연이가 그 말도 안 되는 유언 때문에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 이후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와 숙부 이상진 전무는 매일같이 변호사들을 만나며 유언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이를 치매 노인을 홀린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서연이의 편을 들려 하면 어머니는 너도 저 계집애한테 홀렸구나라며 내게 저주를 퍼부었다. 나는 서연이가 걱정되었다. 그녀가 홀로 그 거대한 음모와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면 그녀는 나를 밀어낼 뿐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때 숙부 이상진이 자신의 방에서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 뭐라고 박서연 그 계집애가 지금 자기 친정집에 갔다고. 아스비브리. 알았다. 내가 지금 직접 가지. 그 아이가 할아버지의 그 비밀 작업실로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모든 것을 끝내야 해. 차 준비시켜.
비밀 작업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연구들을 비밀리에 진행했던 곳, 그곳의 위치는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이가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숙부가 서연이를 해치려는 것이다. 나는 그를 막아야만 했다. 나는 밖으로 나가려는 숙부의 앞을 가로막았다. 숙부님, 어디 가세요? 비켜라, 도연아. 내가 지금 아주 급한 볼일이 있어서. 무슨 볼일이신데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네가 알 것 없다.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라. 그가 나를 거칠게 밀치려 했다. 나는 그를 힘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나는 머리를 필사적으로 굴렸다. 아, 맞다, 숙부님. 방금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싱가포르 투자건 기억하시죠? 그쪽에서 최종 계약 조건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화상회의에 참석하셔야 한다고. 내 말에 숙부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싱가포르 투자건은 그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던 프로젝트였다. 알았다. 그럼 회의만 잠시 하고 가지. 그가 마지못해 서재로 발걸음을 돌렸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서연이에게 미친 듯이 문자를 보냈다. 서연아, 숙부가 너한테 가고 있어. 할아버지 비밀 작업실 그놈이 알고 있어. 제발 도망쳐 빨리. 박서연의 시점. 아버지의 집에서 나온 나는 곧장 할아버님의 비밀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은 평창동 저택과는 조금 떨어진 북한산 자락의 아주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작업실 안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할아버님의 채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다. 나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나의 직감을 믿고 수수께끼 상자를 다시 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5개의 자물쇠가 차례대로 열렸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자물쇠만이 남았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역발상의 원리로 움직이는 바로 그 자물쇠. 나는 아버지의 공구함에서 가장 정교한 도구들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을 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도연 씨에게서 온 문자였다. 서연아, 숙부가 너한테 가고 있어. 할아버지 비밀 작업실 그놈이 알고 있어. 제발 도망쳐 빨리.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문 밖을 보았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도망칠 수는 없었다. 이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내 손끝의 감각에 집중했다.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딸가. 바로 그 순간 내 귀에 아주 희미한 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다이얼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 반대 방향으로 돌렸다. 절각. 마침내 마지막 6번째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상자의 뚜껑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 작업실 밖에서 차가
급정거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작업실의 문고리가 철컥 하고 돌아가기 시작했다. 숙부가 도착한 것이다. 셜컥. 마지막 6번째 자물쇠가 아주 경쾌한 소리를 내며 풀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그 오동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하지만 나의 안도감은 아주 잠시였다. 꽝! 작업실의 낡은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열렸다. 문 앞에는 나의 숙부, 이상진 전무가 악마와도 같은 얼굴을 한 채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그림자처럼 버티고 있었다. 내년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그의 눈은 분노와 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상자를 열었다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은 듯 내게로 달려들었다. 그 상자, 내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내게서 이 상자를 빼앗는 순간 모든 진실은 다시 영원한 어둠 속으로 묻히게 될 터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숙부, 그만두세요. 작업실 문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이 뛰어들어왔다. 도연 씨였다. 그는 자신의 숙부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반기를 든 순간이었다. 도연아, 너 지금 제정신이냐? 이 계집애 편을 들겠다는 거야. 이분은 계집애가 아니라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숙부님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미친놈이 이상진 전무와 도연 씨가 엉겨붙어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상자 안의 내용물들을 재빨리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남기신 3개의 물건이 들어있었다. 하나는 두툼한 가죽으로 된 비밀 장부, 또 하나는 아주 오래된 은행의 개인 금고 열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나의 마지막 진실이라고 쓰인 작은 USB 하나였다. 나는 먼저 비밀 장부를 펼쳐 들었다. 하지만 나는 절망했다. 장부의 모든 페이지가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마치 백지수표처럼. 하하하, 멍청한 것들. 나를 제압한 이상진 전무가 그 모습을 보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그 영감탱이가 마지막 발악을 한 모양이군.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 이제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할아버님께서 이런 허무한 장난을 치셨을 리가 없다. 이 안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나는 USB를 내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최종 암호를 입력하십시오라는 메시지 창 하나만이 떠 있었다. 암호. 대체 암호가 뭘까? 나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밖에서는 도연 씨가 숙부의 부하들에게 제압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은 이제 정말로 없었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USB와 함께 들어있던 작은 쪽지 하나를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할아버님의 필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눈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란다. 의사의 목소리를 이용하거라. 이사의 목소리.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장인의 손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법이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의사였다. 나의 귀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훈련되어 있었다. 나는 청진기를 통해 환자의 심장 속 아주 미세한 잡음까지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시계 장인이셨다. 그는 내게 소리의 진동과 주파수를 통해 기계의 언어를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사의 목소리, 그것은 바로 나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특정한 음의 파동, 즉 주파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 의사 가방에서 청진기를 꺼내 들었다. 이상진 전무가 그런 나를 보고 비웃었다. 이제 하다 미쳤구나. 저걸로 뭘 하겠다는 거냐. 나는 그의 비웃음을 무시했다. 나는 청진기의 차가운 판막을 내 자신의 목, 성대 위에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 이어폰을 내 귀에 꽂았다. 나는 눈을 감고 내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리고 허밍을 하기 시작했다. 아주 낮은 도음부터 시작했다. 나는 외과 의사의 정교함으로 내 성대의 근육을 조절하며 아주 미세한 음의 높낮이를 만들어냈다. 두, 레, 미. 컴퓨터 화면에 암호 입력창이 나의 목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나의 음성이 특정한 주파수와 일치할 때마다 암호 입력창에 칸 하나가 녹색으로 채워졌다. 할아버님은 이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마지막 수수께끼를 남기신 것이다. 나의 의학적 지식과 내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장인의 감각이 하나가 되어야만 열 수 있는 그런 비밀의 문을 나는 마지막 암호의 음을 찾아냈다. 소울. 내가 마지막 허밍을 내뱉는 순간 화면의 모든 칸이 녹색으로 채워졌다. 암호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 하나의 영상 파일이 나타났다. 파일의 이름은 나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내가 그 파일을 클릭하려는 순간 이상진 전무가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안 돼. 하지만 도연 씨가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영상 파일을 재생시켰다. 노트북의 작은 스피커에서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할아버님은 그의 서재에 앉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계셨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하고 힘이 넘쳤다. 내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나의 아우 이상진의 추악한 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다. 그는 지난 20년간 이상진이 어떻게 회사를 좀먹고 자신의 배를 채워왔는지 그 모든 횡령과 배임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의 시어머니 김주희와 어떻게 결탁했는지도, 그리고 그는 마침내 가장 끔찍한 진실을 이야기했다. 그놈은 나의 며느리 김주희와 짜고 나의 아들 도연이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고립시켜 내게서 떼어놓으려 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 나는 그들의 음모를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나의 진짜 상속자 박서연에게 맡긴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연아,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 것이겠지. 너는 네 천한 핏줄을 탓하지 마라. 너의 그 손은 사람을 살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손이다. 그리고 너의 그 지혜는 우리 가문의 그 어떤 재산보다도 더 위대하다. 부디 나의 아들 도연이와 함께 이 썩어빠진 가문을 바로 세워다오. 영상이 끝났다. 작업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이상진 전무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자의 허망함만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작업실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경찰들이었다. 도연 씨가 이곳으로 오는 길에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다. 경찰들은 이상진과 그의 부하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도연 씨가 내게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목에 걸린 청진기를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 그리고 아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그의 품에 가득 안았다. 나의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의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낯선 궤도를 돌기 시작했다. 나의 숙부 이상진 전무는 살인교사 및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영상은 재판에서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스모킹건이 되었다. 그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났고 그는 남은 평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될 터였다. 그의 몰락은 빠르고 완벽했으며 비참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 한때 KH그룹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시아버지의 유언을 통해 그녀의 추악한 민낯과 아들을 차별하고 며느리를 학대했던 모든 과거가 세상에 알려졌다.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그녀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렸던 사교계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식사도 약도 모두 거부했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서성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유령 같은 모습으로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아주 작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서연이 그 아이의 부모님 댁으로 데려다 주지 않겠니?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우리가 서연이의 부모님이 사시는 그 낡은 연립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차에서 한참 동안 내리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초라한 세상과 마주할 용기가
없는 듯 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나 역시 그녀의 뒤를 따랐다. 서연이의 부모님은 우리를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맞아주셨다. 그들의 얼굴에는 우리를 향한 원망이나 분노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비극을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들의 깊고 고요한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나의 어머니는 서연이의 청각, 장애인 아버지와 시각장애인 어머니 앞에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평생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었던 나의 오만하고 위대했던 어머니, 김주희 회장이 그 두 분의 초라하고 늙은 장애인 부모 앞에서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은 것이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열하기 시작했다. 제가 저의 오만함과 어리석은 편견으로 두 분의 귀한 따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감히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천하다 말했습니다.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다. 서연이의 아버지는 그 광경을 아무 말 없이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만 계셨다. 그리고 서연이의 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바닥에 엎드린 나의 어머니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떨리는 손으로 나의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일어나세요, 사부인.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우리 서연이만 행복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그토록 끔찍한 모욕을 안겨준 나의 어머니를 용서하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다. 진정한 고귀함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명문가의 품격이란 어떤 것인지. 나의 어머니는 평생을 자신의 핏줄을 자랑하며 사셨지만 그녀는 저 두 분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천박한 졸부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이름 없는 봉사단체에서 참회하며 보내기로 했다. 나는 이제 홀로 남았다. 그리고 서연이와 마주해야만 했다. 나는 그녀를 남산으로 불러냈다. 우리가 처음으로 풋풋한 사랑을 약속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나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그녀의 부모님께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나를 용서하지 마. 나는 내 모든 진심을 담아 사죄했다. 나는 비겁했어.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너를 지킬 용기가 없었어. 나는 내 어머니의 편견이 너를 상처 입히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어. 나는 너의 손을 놓아버렸어. 나는 너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는 놈이야. 나는 그녀의 발치에 고개를 묻었다. 하지만
하지만 서연아, 내게 단 한 번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겠니? 이 어리석고 나약했던 놈이 너의 곁에서 너를 위해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는 이제 KH그룹의 후계자 이도현이 아니야. 나는 그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한 남자 이도현으로 내 곁에 있고 싶어. 그러니 제발 나와 결혼해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내게 차갑게 돌아설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그리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나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따뜻한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일어나요, 도연 씨.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조금 약했을 뿐이지. 그리고 그녀는 내 청혼에 대답해 주었다. 좋아요.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줄게.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지만 당신 집안의 며느리는 되지 않겠어요. 나는 내 이름 박서연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 KH그룹의 경영은 내가 직접 맡겠어요. 그녀의 선택은 단호했다. 다음 날 KH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모두가 내가 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상 위에 오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박서연, 그녀였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이사들과 주주들 앞에서 자신의 첫 번째 선택을 발표했다. 저는 오늘부로 KH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제리,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님께서 제게 이 그룹을 맡기신 것은 제가 경영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의 판단력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첫 번째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그룹에는 저보다 더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경영인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 경영인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이사진을 발표했다. 그리고 자신은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모두가 탐냈던 그 거대한 권력을 아주 쉽게 내려놓은 것이다. 나는 단상 위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을 발표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지켜줘야 하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보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한 명의 완전한 인간이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평생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존경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 봄, 나는 더 이상 KH그룹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대하고 복잡한 싸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나의 진짜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새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이제 막 개원한 한 새로운 병원의 복도를 걷고 있었다. 병원에는
최첨단 의료 장비의 기분 좋은 기계음과 희망에 찬 환자들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했다. 병원의 이름은 순자만석 희망병원이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병원이었다. 나는 할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산을 KH그룹을 사유화하지 않았다. 나는 약속대로 전문 경영인들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기고 최대 주주로서 이 사회를 감독하는 역할에만 충실했다. 대신 나는 그 유산의 대부분을 나의 진짜 꿈을 이루는 데에 사용했다. 바로 이 병원을 짓는 것이었다. 이곳은 돈이 없거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비영리 전문 병원이었다. 병원의 모든 문턱은 휠체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낮춰져 있었다. 모든 안내판에는 점자가 함께 새겨져 있었고 모든 직원들은 수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했다. 이곳은 나의 부모님께서 평생을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던 세상의 모든 불편과 차가운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나의 남편 이도현 씨, 그는 KH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았다. 그리고 우리 재단의 상임이사로서, 그리고 이 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나의 곁에서 나의 꿈을 함께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갈등하던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강하고 멋진 나의 남편이었다. 오늘은 우리 병원의 공식적인 개원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개원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다. 정계와 재계, 그리고 의료계의 저명 인사들, 그리고 나의 동료 의사들과 내가 살렸던 환자들과 그 가족들, 어머니의 참여 이후 우리를 대하는 세상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개원식의 하이라이트는 테이프 커팅식이었다. 단상 중앙에는 내 평생의 영웅이자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인 나의 부모님께서 서 계셨다. 아버지는 낡았지만 가장 좋은 양복을 입고 계셨고, 어머니는 내가 선물한 고운 한복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두 분은 나와 도현 씨, 그리고 최 변호사님, 아니 이제는 우리 재단의 든든한 후원회장이 되신 그분과 함께 나란히 서서 붉은 테이프를 잘랐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1년 전 나의 부모님을 천안 핏줄의 상징으로 조롱하던 바로 그 카메라들이 이제는 존경과 경의를 담아 두 분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나는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 위로 올라섰다. 저는 오늘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딸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객석에 앉아 계신 나의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저의 부모님께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약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핏줄을 대단치 않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비록 세상의 소리를 듣지는 못하시지만 그의 손은 세상 그 어떤 손보다 더
정교하고 위대한 생명의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의 어머니는 비록 세상의 빛을 보지는 못하시지만 그녀의 마음은 세상 그 어떤 눈보다 더 깊고 따뜻하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분들은 제게 육신이 아니라 영혼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침묵과 어둠은 제게 더 깊이 듣고 더 자세히 보아야 한다는 의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물려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저의 위대한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병원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이 병원은 저의 부모님께서 그들의 온 생애를 바쳐 세상에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내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개원식이 끝나고 나는 나의 진짜 자리 수술실로 향했다. 오늘은 우리 병원의 첫 번째 공식적인 수술이 있는 날이었다. 환자는 선천적인 뇌기형으로 고통받고 있는 5살 배기 어린아이였다. 나는 그 아이의 수술을 다른 의사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집도하기로 했다. 나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손을 소독했다. 수술실에 차갑고 익숙한 공기가 나의 폐부를 채웠다. 나는 내 심장이 다시 가장 평온하고 가장 뜨겁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수술대 위에 잠들어 있는 어린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수술실 위에 참관실을 올려다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나의 가족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의 남편 도연 씨는 나를 향해 믿음이 가득한 눈으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나의 어머니는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로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딸이 지금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을 들어 올려 내게 수화로 말했다. 내 딸아, 네가 세상 최고의 의사다. 나는 수술 마스크 아래로 환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핏줄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나의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고귀한 손과 이 따뜻한 심장으로 세상에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나는 수술등 아래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내 곁에 선 어시스턴트를 향해 나의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나의 새로운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메스 이야기꾼의 마지막 속삭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